안녕하십니까. 뉴스특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풍과 건조한 날씨 탓에 순식간에 번지는 동해안 산불로 서울 여의도 면적 53배 규모가 불에 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비 소식은 오늘 13일 일요일에나 있고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오늘 큰 불을 잡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재난지원금과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4번째고 산불 피해는 면적 기준으로 1986년 이후 가장 큽니다. 부실 관리 논란에 규정에 따랐다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유감 표명 뒤 입장을 바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긴급 전원회의를 여는 선관위는 확진자용 임시 기표소를 폐지할지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하루 사망자가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유행이 정점에 달하면 지금보다 사망자 수가 2~3배나 더 늘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오늘부터 사전 예약자에 대해 노바백스 접종을 시작합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최대 물동항으로 경제 생명줄인 오데사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민간인 대피를 위해 휴전하기로 한 합의는 무산됐고 추가 대화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강원과 수도권 등 중부지방과 영남, 전남 동부 지역에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해안 일부 산지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전과 오후의 일교차는 15도 안팎까지 벌어져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북과 강원 등 동해안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면적의 4분의 1이 잿더미로 변해 22년 만에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전망인데요. 더 큰 문제는 강풍 등 기상 조건이 좋지 않아 주불 진화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은 16,000헥타르가 넘습니다. 서울 면적의 4분의 1이 잿더미로 변한 겁니다. 주로 우리가 진압하는 산불은 이 둘레의 화선을 진압하면 되는 건데 전체 화선의 길이가 약 60여 킬로나 되는 굉장히 방대한 화선이고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지만 이번 산불은 지난 2000년 23,000헥타르를 앗아간 동해안 산불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헬기 106대와 소방인력 19,000명이 화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바람과 연기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바람이 수시로 방향을 바꾸고 짙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어 베테랑 헬기 조종사들도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산불이 동시에 여러 곳에서 발생해 헬기도 곳곳에 흩어져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금강송 군락지 500m 앞까지 불길이 번져 200년 넘는 노송 8만 그루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당분간 비 소식이 없고 바람만 야속하게 불고 있어 큰 불길을 잡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네, 그럼 강릉과 울진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산불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강릉입니다. 강릉시에서 시작된 산불은 동해시 도심을 덮쳐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는데요. 이혁재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강릉시 옥계면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산 곳곳에서 산불로 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날이 밝는 대로 소방당국은 헬기 25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곳 강릉과 동해는 어제부터 다행히 바람이 잦아들었지만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강릉과 동해 지역에 약 3,3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헬기가 뜨지 않는 야간에도 진화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민가로 불길이 확산하지 않도록 진화 작업을 벌였는데 다행히 바람이 강하지 않아 확산을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나흘째 계속되는 산불로 강릉과 동해의 피해 면적은 4,000헥타르로 추정되고 아직 16세대가 대피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강릉과 동해 산불 진화율은 절반 정도로 집계됐고 어제 오전까지 이어진 교통 통제는 완화된 상황입니다. 동해와 옥계 나들목을 잇는 고속도로 통행도 재개됐고 코레일은 강원 지역 산불로 지연된 동해행 KTX를 첫 열차부터 정상 운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강릉시 옥계면 화재 현장에서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이어서 울진입니다. 경북 울진은 국내 최대 규모 금강송 군락지로 불길이 번질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은 반드시 큰 불을 잡는 데 성공하겠다는 각오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규란 기자 전해주시죠.
네, 울진 산불 통합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울진 두천리에서 시작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한 산불은 나흘째인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소방과 산림당국은 밤사이 1,800명의 진화 인력과 장비 760여 대를 투입해 산불 확산 방지 작업을 벌였습니다. 어제 오전만 해도 산림당국은 바람이 약해졌다며 큰 불을 잡는 데 희망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오후 들어서 바람이 다시 거세지고 수시로 방향이 바뀌어 큰 불을 잡지 못해 40% 진화율에 그쳤고 산불 길이가 한때 60km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고성리 등 울진읍 시가지로 향하는 불길과 금강송 군락지인 소광리 동쪽 지역 이렇게 두 곳에 대한 진화에 집중했는데요. 울진읍으로 향하는 불길을 잡는 데는 성공했지만 국내 최대 규모 금강송 군락지의 방어선이 뚫릴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금강송 군락지와 가까운 사찰인 불영사로도 불이 번질 위험이 있어 불영사에 있는 문화재청 지정 보물이 급히 이송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일출 시각부터 다시 순차적으로 헬기를 투입한 산림당국은 소광리로 접근하는 불길에 대한 진화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어제 울진에선 이재민들이 대피소에 머무는 걸 노리고 자원봉사자인 것처럼 빈집에 들어가 절도를 하려고 한 40대 여성이 붙잡히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피해 지역에 순찰 인력을 투입하고 빈집 털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울진에선 여의도 면적의 40배가 넘는 산림과 시설물 390여 개가 불탄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산림당국은 오늘은 어제보다 바람이 약해지는 만큼 반드시 큰 불을 잡겠다는 각오입니다. 지금까지 울진에서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강원 강릉시 산불의 최초 발화 지역인 옥계면은 3년 전에도 큰 산불로 고통을 겪었던 곳입니다. 당시 피해가 컸던 만큼 주민들은 다시 발생한 산불에 대한 불안감과 삶의 터전을 잃을까 하는 막막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전합니다. 강원 강릉시 옥계면의 주택 옆산에서 불길이 꺼지지 않고 연기가 계속 피어납니다. 옥계면에서 시작된 불은 인근 동해시까지 번져 약 1,800헥타르의 산림을 태웠습니다. 산불이 시작된 옥계면 남양리 마을은 지난 2019년 4월에도 산불 피해를 입은 곳입니다. 당시 산림 1,000헥타르가 넘게 소실되는 큰 화재였습니다. 3년 전 산불이 떠오른 주민들은 이번에도 마을 경로당에 차려진 대피소로 몸을 피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피해가 많았죠. 지금 대피 많이 했죠. 그때 당시는 많이 했죠. 많이 떨렸죠. 주민들이 이제 또 불편할까봐 걱정도 많이 했어요. 새벽에 창문으로 산불을 확인하고 가족들과 대피소로 피신한 마을 주민은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좀 마음이 떨려요. 그런데 사람이 사는 터전인데 집을 잃어먹으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게 제일 문제죠. 산불 피해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 다시 찾아온 산불에 옥계면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경북 울진 산불이 최초 발화한 걸로 보이는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른 지 불과 5분 만에 불길이 산 전체로 옮겨붙는 장면이 포착되는데 산불의 원인은 차량 운전자가 버린 담배꽁초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진호 기자입니다. 경북 울진의 한 야산입니다. 산 중턱에서 흰 연기가 천천히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지고 1분 정도 지나자 도로 바로 옆에서 불꽃이 타오르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불과 5분 만인 11시 20분쯤 불길이 산 중턱까지 타오르고 순식간에 번져나갑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을 타고 불길은 산 전체를 뒤덮습니다. 불이 난 지 20분 만에 소방차가 도착합니다. CCTV를 분석한 산림당국은 보행로가 없는 왕복 2차로 옆 배수로를 발화 지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발화 추정지 인근에 별다른 시설물이나 인적은 없었는데 연기가 피어오르기 10분 전 차량 세대가 지나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산림당국은 발화 추정 지점 인근 도로를 오가는 차량만 있었다는 점으로 볼 때 운전자가 버린 담뱃불로 인한 화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최초 발화지를 추정을 했고요. 다만 특정 원인이 될 만한 그런 요인들은 좀 발견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담뱃불이든 쓰레기 소각이든 방화든 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찰은 자연 발화와 담뱃불 등으로 인한 실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아침엔 쌀쌀하지만 한낮엔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메마른 날씨 속에 건조특보는 확대 강화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영 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대기의 건조함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등 서쪽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요. 동쪽 지역은 건조경보로 특보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강풍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여전히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은데요.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영하권의 꽃샘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8도, 대전 12도, 대구는 14도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는데요. 기온 변화가 큰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6.7도, 청주 영하 2.3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춘천 10도, 광주 13도, 부산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면적만 이 축구장 2만 개, 약 20년 만에 큰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불길이 잡힐 수 있을지 정책부 조동욱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조 기자, 이 헬기와 인력을 총동원했지만 이 예상보다 계속해서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주불은 아직 안타깝게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산불은 해가 지면 헬기가 뜰 수 없어서 적극적인 진압을 할 수 없다 보니 산림청인 진화 작업의 속도를 내려고 했었는데요. 예상과 달리 연무가 가득하고 바람 방향까지 수시로 바뀌면서 헬기 진화 작업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대기 습도가 낮아서 화재 위험이 높을 때 발효되는 건조경보와 건조주의보가 전국적으로 발효된 상태이기도 하고요. 다행히 강풍특보는 해제됐지만 13일까지는 별다른 비 소식이 없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날씨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산불이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번지는 이유, 건조한 날씨와 강풍 말고도 또 있다고요? 네, 바로 소나무입니다. 지도상 소나무가 많이 심어진 곳엔 초록색이 진하게 나타나 있는데 경북, 강원 쪽 지금 산불이 난 지역에 몰려 있죠. 실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나무는 화렵수인 참나무보다 훨씬 오래 타고 잔불도 길게 남습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소나무는 잎 자체가 많아서 그만큼 탈 물질이 많기 때문인데요. 또 소나무 송진에는 정유 물질이 있고 열량 자체도 높아서 불이 훨씬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그리고 워낙 저희가 울창한 지역이기도 하고 이 산세가 험해서 갈수록 이 피해를 키우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크게 번진 산불은 경북 울진과 강원 강릉 두 곳이지만 사실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다 보니 헬기 부족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영월의 경우 악산으로 불릴 정도로 산세가 워낙 험해서 헬기 의존도가 높은데요. 산불이 워낙 광범위하게 발생하다 보니 헬기가 부족해서 산불 지역으로의 헬기 투입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산불 원인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보죠. 현재까지 방화하고 강릉 지역은 방화였고요. 이 울진 지역은 담뱃불로 추정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두 곳 모두 진화가 우선일 테지만 그래야 정확한 화인 조사가 시작이 될 텐데요. 먼저 강릉의 경우를 보면 주민들이 나를 무시해서 불을 질렀다면서 범행을 시인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혀서 구속됐습니다. 방화의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울진의 경우 현재 CCTV 영상을 통해서 운전자의 화재 원인을 파악 중인데 운전자의 담뱃불이 화재 원인인지 파악 중인데요. 네. 만약 담뱃불로 확인이 된다면 실수였더라도 처벌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또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불에 탄 나무 피해액과 불을 끄는 데 동원된 진화 비용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런 시기일수록 조금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참 아쉽습니다. 이 울진과 삼척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서요. 이 전국적으로 소방차와 헬기는 물론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먼저 이재민 대피소를 찾아서 조속한 화재 진압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산불 지역엔 9개 시도에서 온 펌프차와 물탱크, 고성능 화학차 등 특수 소방 차량들이 집결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민과 진화대원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도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온정의 손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하루빨리 산불 진화 작업이 마무리가 돼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정책부 조동욱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지난주 사망자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었습니다. 유행 정점 때는 사망자가 지금보다 두세 배 늘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재택치료자는 100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세로 인해 지난달 28일부터 한 주 동안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20만 8천 명에 달했습니다.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사망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1,013명으로 한 주 전보다 2배로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 4일 하루 사망자는 216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200명 선을 넘었습니다. 80세 이상이 136명으로 가장 많고 70대와 60대가 뒤를 이어 주로 고령층이 대다수입니다. 코로나 초기처럼 그 확진자 제로 방침으로는 이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밀접 접촉자의 관리에 대해서 쓰고 있는 또 의료 역량, 중환자와 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막는 그런 데다가 좀 집중하는 방식. 확진자가 급증하면 보통 1주에서 2주 뒤 사망자도 급증하는데 이달 중순 정점에 도달하면 3월 말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올 전망입니다. 하루 최대 35만 명까지 확진자가 나올 거라는 예상도 있어 사망자는 2배에서 3배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틀 앞으로 다가온 선거도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변수입니다. 지난 5일 확진자 사전투표에서도 몇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는지 정부는 파악할 여력조차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3차 접종을 마쳐야 고령자 치명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하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부터 노바백스 예약 접종을 시작합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거점 도시를 포위 중인 러시아가 이번엔 최대 물류 항구 도시인 오데사를 노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민간인 대피 통로를 개설하고 대피하는 동안 임시 휴전한다는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은 러시아 원유 수출 제재를 논의 중이라며 압박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중서부 비니차 공항. 러시아군의 로켓 공격에 불길이 치솟고 건물은 산산조각 나 있습니다. 수도 키이우 방어 최전선인 이르핀에선 민가 폭격으로 피난민은 물론 취재진도 서둘러 몸을 피합니다. 무차별 폭격을 감행하는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 경제의 생명줄이나 불리는 최대 물류항 오데사를 본격 겨냥했습니다. А що тепер? Бомби проти Одеси, артилерія проти Одеси, ракети проти Одеси. Це буде воєнний злочин, це буде історичний злочин. 유엔은 침공 후 열흘간 어린이 25명을 포함해 364명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 대피 통로 개설과 임시 휴전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민간인 위협을 부인하고 러시아의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휴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민간인 공격 관련 신빙성 있는 보고서가 있다며 꺼려온 러시아 원유 수출 제한도 논의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We are now talking to our European partners and allies to look in a coordinated way at the prospect of banning the import of Russian oil while making sure that there is still an appropriate supply of oil on world markets. 미 백악관은 우크라이나에 폴란드 전투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미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한국에 사는 우크라이나인들은 고국에서 들려오는 처참한 소식에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러시아 대사관 앞에 모여 고국의 평화를 기원하는 이들을 정설민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4년 전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트로트 가수 레오 씨. 요즘 인기를 얻으면서 자신을 찾는 곳이 많아졌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고국에서 들려온 전쟁 소식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생각도 못했어요. 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면 눈물밖에 나올 수 없어요. 6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는 마리아 씨. 부모님이 계신 지역도 위험에 처하면서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우리 친구랑 이번 주 가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거기서 아예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여기 있어요.
고국을 걱정하며 러시아 대사관 앞으로 모여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모두 300여 명. 모두 한 목소리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고 한국 사회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는 1분 1초가 버티기 힘듭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 정전을 멈추게 도와주세요. 이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멈출 때까지 매주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대통령 선거인 9일 수요일까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 전 마지막 휴일인 어제 대선 후보들은 선거 유세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이 부동산 문제가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유세를 펼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당과 청와대가 하나가 돼야 신속한 일처리가 가능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다수당인 민주당과 청와대가 하나가 돼야 신속한 일처리가 가능하다며 국정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의 발언까지 거론하며 중도층 표심 얻기에 주력했습니다.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조언을 많이 듣습니다. 이 얘기를 꼭 하라고 여기 써놨어요. 173석 민주당 의석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의 행정 경험과 이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소수 야당 세력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후보는 대선을 사흘 앞두고 이번 대선 최대 승부처인 서울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도봉구를 시작으로 6곳 릴레이 유세에 나선 이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제도 지금 입법 과정에 있는데 야당이 앞으로는 찬성하면서 뒤로는 못하게 해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제가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여러분.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남는 주택은 청년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선거, 특히 대통령 선거는 현장 유세만큼 TV토론의 영향력이 크죠. 대선 후보들은 지난 한 달 동안 5차례 TV토론을 벌였는데요. MBN 데이터 취재팀이 대선 후보들의 토론 발언 전체를 분석해봤습니다. 어떤 주제가 후보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렸을까요? 민경현 기자입니다. 지난 5번의 토론, 저희 취재팀은 대선 후보들의 발언 1,200여 개, 단어 약 3만 개를 분석해봤습니다. 특히 양강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질문과 답변으로 나눠봤는데요. 이 후보는 132번 질문, 256번 답변했고 윤 후보는 93번 질문, 297번 답변했습니다. 단어 수를 기준으로 봐도 이 후보는 질문 대비 답변이 14% 많았지만 윤 후보는 이렇게 45% 많았습니다. 이 후보가 비교적 더 공격적이었다고 볼 수 있죠. 이번엔 두 후보가 자신들의 질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를 보겠습니다. 이 후보는 경제, 청년, 정치, 예산 등 다양한 주제에서 전방위 공격을 펼쳤는데 윤 후보는 대장동, 김만배, 설계, 기소 등 대장동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각 토론별로는 어땠을까요? 이 후보는 1, 2차에서는 재생에너지와 정치를, 경제 분야 토론인 3차에서는 경제, 정치 분야인 4차에서는 전쟁, 사회 분야인 5차에서는 청년을 가장 많이 언급했는데 윤 후보는 1, 2차에서는 개발사업과 임대주택, 3차에서는 국채, 4차에서는 김만배, 5차에서는 수사를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청년과 불평등, 종부세, 성폭력 등의 단어를 가장 빈번하게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임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역대 최대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사전선거의 오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광주 지역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공무원의 실수로 선거인 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겁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A씨는 그제 대선 사전투표장을 찾았지만 투표용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선거인 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이 빠진 걸 확인한 뒤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니 삭제됐다는 답변이 돌아온 겁니다. 과거 사법 처분을 받은 A씨는 사실 선거권 박탈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호적 등록지인 전남의 한 지자체가 범죄 사실을 통보한 이후 A씨를 선거권 없는 자로 잘못 분류했고 광주의 한 지자체가 전산망 기록을 토대로 선거인 명부를 그대로 작성하다 보니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사전투표 첫날 광주에서는 같은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범죄 이력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전산망에 입력되면서 광주 시민 B씨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겁니다. 각 자치구는 투표권을 박탈당한 A씨와 B씨의 구제 방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으나 선거인 명부 확정 이후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이 내려졌습니다. 선관위 등은 A씨와 B씨가 문제 제기 없이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상태로 이번 대선에는 법 절차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사전투표 관리 부실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가 결국 2차례에 걸쳐 사과문까지 올리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제가 커진 이유와 파장, 정치부 우종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투표 관리 부실 논란에 선관위가 또 사과를 했죠. 네, 먼저 있었던 게 어제 오전에 1차 사과문이었죠. 네. 그런데 사실 1차 같은 경우에는 사과라기보다는 입장문에 좀 가까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타깝고 송구하다, 미흡함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동시에 우리는 법과 규정에 따랐다. 절대 부정의 소지는 없다라고도 말을 했죠. 반면에 이제 밤사이에 나온 2차 사과를 보면요. 제목부터 거듭 죄송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세를 확 낮췄습니다. 내용을 보면 8가지 문제점도 구체적으로 적었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여드렸던 이미 기표된 투표지를 주는 경우와 투표용지 뒷면에 선거인 이름을 기재한 경우, 또 확진자 선거인이 야외 장시간 대기하게 만든 이런 관리 문제들을 언급했고요. 또 투표용지를 바구니나 종이 가방으로 옮긴 경우, 사전에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경우나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동선이 겹친 경우, 또 창고 같은 곳에 임시 기표소 설치를 한 경우 이런 것들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모레 본투표일에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네, 물론 이 코로나 시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지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네, 선관위가 이에 관련해서 통일된 매뉴얼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표한 용지를 담은 봉투를 하나씩 투표함에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여러 개 모았다가 넣어야 하는지 또는 모으려면 어디다가 모아야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게 혼선이 빚어진 거죠. 그렇다 보니 관계자들이 받은 기표용지를 넣는 용기로 우체국 소포 박스가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데서는 쇼핑백, 다른 데서는 바구니 이런 식으로 제각각 등장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우리는 분명히 바구니에 기표용지를 넣도록 지도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공직선거법 제157조 4항을 보면 투표자는 직접 투표함에 기표용지를 넣도록 되어 있다. 이게 있는데요. 네. 다시 말해서 선관위 매뉴얼 자체가 법 규정에도 안 맞았다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또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의 기표용지가 투표함이 아니라 다 바구니 같은 데 따로 들어가다 보니 이게 제대로 관리되는지 불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뒤늦게 사과를 한 건 이 선관위도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알았다는 걸로 봐야겠죠. 네, 이번 문제가 선관위의 안일한 태도 때문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국회에서 확진자 투표를 위해 투표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늘린다든지 이런 논의를 하자고 회의를 열었었는데 네. 이때 선관위는 우리는 관리를 잘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가서 그런 게 지금 마련이 돼 있어요?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고 어제까지 국회에서 질타가 이어지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심각성을 인지한 걸로 보입니다. 결국 선관위가 오늘 긴급 오전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요. 여기서 본투표일에는 문제가 됐던 임시 기표소를 없앤다든지 이런 방안들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번 사태가 투표 결과에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변수는 사전투표를 특히 불신하는 이제 보수층들이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투표는 못 믿겠다며 투표장을 나오지 않게 될지 아니면 오히려 사전투표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본투표를 결집하자 이렇게 나올지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굴하지 말고 사전투표장에 나와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었고요. 네, 맞습니다. 네, 본투표장에 나와달라고 촉구를 했었고요. 반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가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이렇게 당부하는 정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어찌됐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인 37%를 기록했습니다. 각 당은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해석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 지역 사전투표율이 특히 높았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이 사전투표 직전에 있었던 야권 단일화를
반칙으로 여기는 여권 지지자들이 결집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들이 미리 다 합의를 해놓고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와서 이재명 후보를 둘이 협공하는 이건 반칙이라고 봅니다. 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우리가 앞서 있었는데 여기에 야권 단일화까지 더해지면서 기존에 있었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투표는 투표 의지와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네. 바꿔보자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더 투표 의지가 강할 것이다. 네, 이제 본투표가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여야 후보들 일정도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주에서 시작해서 대구, 부산, 대전, 청주 이렇게 전국 대부분 지역을 순회하는 강행군 일정을 치를 예정입니다. 이 취약 지역으로 꼽히는 영남 지역 그리고 캐스팅 보트 지역으로 꼽히는 충청 지역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작전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구리, 하남, 안양, 시흥, 안산, 평택 같은 경기 남부 지역을 집중 공략할 예정입니다. 이 가장 인구가 많고 또 이재명 후보의 텃밭이기도 한 경기도를 잡는 게 승리의 열쇠라고 보고 있는 걸로 이제 보이는 행보입니다.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성남, 화성, 수원 등 경기 남부 일대 노동자들을 만나는 유세를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MBN이 오늘 국내 언론 중 최초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를 메타버스 공간으로 초청해 2030 세대의 핵심 관심사에 대한 답변을 듣는 가상대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 메타버스 가상대담도 기대가 되네요. 네, 지금까지 정치부 우종환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한 성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배우 이병헌과 송강호, 이재훈 씨가 각각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송강호 씨는 소속사를 통해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마음을 전하게 됐다고 밝혔고, 이재훈 씨 역시 산불 진화 현장에서 애쓰는 소방관과 이재민들에게 구호 물품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병헌 씨는 산불로 전소된 집이 150여 채에 이르고 체육관 등지로 대피한 이재민들에게 임시거처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자 기부를 결정했다는데요. 기부금은 이동식 조립주택 등 이재민들의 임시거처를 마련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아이유와 김고은, 이혜영 씨 등 연예인들의 기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들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국내 최장 터널로 알려진 보령 해저 터널에서 한적한 시간을 노린 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령 해저 터널은 총 길이 6.927km로 세계에서 5번째로 긴 터널로도 꼽히는데요. 심야 시간 터널 안에 차를 세우고 내려 기념사진을 찍거나 통행이 금지된 오토바이가 무리를 지어 지나는 등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개통 이후 터널 안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했다는데요. 터널 내 CCTV 영상을 입수해 위반 사례를 확인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누리꾼들도 인증샷이 뭐라고 목숨까지 걸 일인가라며 상식적으로 행동하길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벌인 러시아에 대해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에서 태어난 고양이들도 보이콧의 대상이 됐습니다. 국제고양이연맹은 러시아산 고양이의 수입은 물론 혈통 등록과 연맹에서 개최하는 국제품평회 참가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러시아의 잔혹한 행위에 침묵할 수 없었다며 기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찬반 논쟁도 이어졌는데요. 러시아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왜 피해를 봐야 하냐? 고양이는 죄가 없다며 연맹의 조치를 비판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러시아 스포츠 선수들도 국제대회 출전을 금지당한 사례를 들며 지지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미 글로벌 민간 기업과 스포츠, 문화계 등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기 위한 러시아 보이콧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강력한 반전 여론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쏜 미사일도 정찰 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찰 위성을 핑계로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수순을 밟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찰 위성 시험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사일이라는 언급은 아예 없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은 3월 5일 정찰위성 개발 계획에 따라 또다시 중요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위성자료 송수신, 조종 지령 체계, 여러 가지 지상위성 관제 체계의 믿음성을 확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찰위성 개발은 북한의 지난 8차 당대회 국방력 강화 5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이를 내세운 미사일 시험 발사는 지난달 27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가 됩니다. 정찰위성 개발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문가들은 ICBM 시험 발사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ICBM이나 우주 발사체나 상승 단계의 모습은 똑같고 뭐 위성을 탑재하느냐 아니면 핵탄두를 탑재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한국 대통령 선거 기간 자위적 국방력 강화 의지 과시용이란 분석도 나오는 상황. 다음 달 15일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 태양절이 정찰위성 발사의 D-Day가 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이젠 운동화도 스마트한 시대. 여기 특별한 기능을 탑재한 운동화가 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바닥에서 불빛이 반짝이는 이 운동화. 발을 디딜 때마다 어느 부분부터 지면에 닿고 닿는 면적은 얼만지, 또 보폭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분석해 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운동화입니다. 특히 육상 선수의 주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란 게 개발 업체의 설명인데요. 운동화의 가격은 250유로, 우리 돈 33만 원 정도로 다음 달이면 시중에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소 한 마리가 방귀나 트름으로 내뿜는 메탄가스의 양이 1년이면 소형차 한 대의 연간 배출량과 맞먹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 사료가 등장했습니다. 호주의 한 바닷가. 잠수부들이 해초를 캐느라 여념이 없는데요. 다름 아닌 소들에게 사료로 먹일 해초입니다. 이 해초는 메탄가스를 줄이기 위해 특별 개발된 것으로 소가 사료로 이 해초를 먹으면 메탄가스 분출량을 90% 이상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데요. 지금은 이 해초를 동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가 이상적일지 상용화를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네요. 전쟁의 포화 속에서 희생되는 사람들. 불행하게도 이 전쟁의 역사는 과거가 아닌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희망과 사랑을 노래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극장에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울려 퍼집니다. 이색적이게도 무대 한쪽에선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점점 작품의 위용이 드러납니다. 오늘 이 특별한 공연의 목적은 단 하나. 바로 평화인데요.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롯한 전 세계 적대 행위를 모두 중단하자는 취지로 작품과 연주회를 준비했습니다. 대미를 장식하는 곡은 인류애적 메시지를 담은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이 평화를 위한 외침이 부디 멀리까지 닿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의 건조함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등 서쪽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요. 동쪽 지역 곳곳에는 건조경보로 특보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강풍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여전히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은데요.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힘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영하권에 꽃샘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8도, 대전 12도, 대구는 14도로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은데요. 기온 변화가 큰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별다른 비 예보 없겠고요. 점차 하늘의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대기질 무난하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6.6도, 청주 영하 2.1도, 부산은 3.5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춘천 10도, 대전과 안동 12도, 광주 13도, 부산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